네, 글로벌 이슈 영국 문제 먼저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면은요. 지금 지난번에 9월 말 전에 영국은 PPT로 예쁘장하게 제안서를 유럽연합에다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유럽연합에서 저것들 맨날 말로만 하려고 드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정성으로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시원치 않더라. 뭐 다른 거 뭐 없냐? 뭐 이런 상황. 근데 그때 사실 영국이 9월 말 전에 유럽연합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핀란드 총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말 영국이 유럽연합과 뭔가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쟤네가 정성이 좀 있어야지 않겠냐? 9월 말에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형성되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래, 일단 PPT 잘 만드는 애 누구냐? 일로 와봐. 너 만들어봐. 만들어서 일단 제안서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의 마음을 조금 열어놓고 이제 또 다른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그러한 액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9월 말일 전에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물론 유럽연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까 또다시 이제 뭔가 제안서를 제출하겠죠.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말경쯤에 합의가 될지 안 될지 그 합의 도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보리스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에다가 어떠한 그 제안을 하긴 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좋은 제안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존슨 총리 말만 딱 들었을 때는 이번 주 주말쯤에 영국 쪽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다가 이런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다음 주 10월 17일까지 유럽연합과 영국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물론 입법화에 유럽연합한테 가서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존슨 총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보름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17일 합의가 안 됐을 그 시점으로 한 보름 정도 뒤에 노딜 브렉시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주말에 과연 영국이 유럽연합에다가 어떤 제안을 했고 그리고 유럽연합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JP 모건에서는요.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을 기존의 25%에서 10%로 축소시켜놨고요. 1월 31일로 브렉시트가 연장될 가능성을 기존의 60%에서 85%로 확률을 좀 높여놨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글쎄요, 확률이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 외무장관이 영국이 질서 정연한 브렉시트 방안과 관련해서 수용할 만한 제안을 내놓지 않는 한 예정대로 10월 31일 날 탈퇴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외무장관이 하는 얘기는요. 작년 11월에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합의한 그 내용,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지 뭐 그거를 뛰어넘을 그 무언가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존슨 총리가 어떠한 제안을 내놓았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는 조금 뒤에 제가 해드릴게요. 먼저 글로벌 경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 안 좋아요. 어느 정도로 안 좋냐? 돈을 풀어도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정도로 안 좋습니다. 자, 우선 영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0.2. 자,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연준을 또 깠죠. 내가 예상한 대로 제롬 파월 의장과 FED는 달러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도록 특히
모든 다른 통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도록 방치했다. 자, 우리의 제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기준금리 너무 높다. FED는 스스로 가장 나쁜 적이며 FED는 해결책이 없다. 한심하다. 라는 글을 트위터에도 올렸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9포인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요. 우리가 한때 미친 듯이 바람이 불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타 등등, 뭐라고 딱, 이렇게, 아직 단언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은, 이렇게 화폐 가치가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이러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좀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제가 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맨 처음에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보다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암호화폐가 생기게 된 그 이유를 본다면,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사실 놓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기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냥 저는 시대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처음에는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투기성 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많이 손해보고 그래서, 아직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저는 이미 전 세계적인 이 글로벌 트렌드는 암호화폐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금값 잠깐 얘기 드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 금값이 왜 안 올라갑니까? 왜 달러가 강세됩니까? 그럼 달러 강세가 계속 가느냐?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을 앞서 한번 전해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로 부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제도 중국의 국민들의 부채가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고,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550조가 넘었고, 이런 얘기는 늘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유동성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유동성이 경제 어떤 규모를 키우면서 그 유동성이 1시간, 2시간, 1초, 2초 시간이 지나가면서 붙는 그놈의 이자 가치, 시간 가치, 그게 이자가 됐던 아니면 빚이 됐던 어쨌든 규모를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FOMC를 비롯해서 ECB,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모든 각국이 이제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유동성을 회수하자. 그런 회수하는 그러니까 되어버린 그 공간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채로 딱 버티고 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넣었다 뺐다, 거기다 넣었다, 거기다 빼는 사람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선 부채 문제를 좀 짚어보면은요. 이 S&P 글로벌 레이팅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글로벌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디폴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자, 이 S&P 글로벌 레이팅스에서 글로벌 2만 개가 넘는 기업들의 부채 및 실적을 분석해 봤더니,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채가 증가하는 비율과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비율이 같았다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대출이 있는데 내가 버는 돈도 많아요. 그럼 그 정도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죠. 오히려 가장 좋은 거는 부채 증가 속도보다 이 수익이 증가되는 속도가 더 빨리 커져서 그 수익으로 이 부채를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제가 앞서도 이 유동성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이유가 인간이 그 쓰던 가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를 자기 손으로는 규모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게 늘 언제나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가 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화폐라는 거를 만들어서 소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늘 매번 금융 위기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뭐 어떤 뭐 시스템이 붕괴되고 나발이고 전 다 필요 없고 그냥 인간의 어떤 그런 즉 빚까지 지면서 그 인간이 편하게 되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그 소비 기질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부채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이 같이 증가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상반기 부채 증가율의 속도는 증가됐고 순이익 증가율은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 증가 속도가 순이익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일부에서 작년 2018년도에 미국의 뭐 2분기 기업 실적이 전분기 대비 뭐 24% 증가했다. 두 자릿수, 그냥 어설픈 두 자릿수가 아니라 앞자리가 2인 20%대 성장을 기록하던 기업 실적들이 지금 이번 3분기 기업 실적에는 무려 뭐 3.7 이런 정도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은 이렇게 실적 증가해서 실적 감소로 돌아서고 있는 반면 그러면 뭐 빚은 가만히 있어주나요? 계속 여기에 이자를 붙이죠. 이게 가장 저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왜 살면서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죠. 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예. 또 다른 위기는 또다시 올 거고요. 예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인류가 이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우리가 맞고 자시고 할 타이밍이 아니라 그 유동성이 가만히 있어봐 한번 문제를 한번 일으켜볼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S&P 글로벌 레이팅스 자료를 통해서 빚의 속도로 빚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감소하고 있구나. 기업의 실적이 감소한다고 갚아야 될 부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부채는 언제 줄어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가 파산하거나. 그죠? 자, 브라질 공공부채가 8월 말 기준으로 1618조 원. 예,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1618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1618조 원 빚이 뭐 전부 다 빚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연방, 주, 시, 정부 부채만 1618조 원이고요. 중앙은행과 공기업 부채는 이 1618조 원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 여기에다가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오랜 경제 위기에 국민 3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고 하고요. 1년 전 수치에 비하면 8% 증가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마크리 대통령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더 앞을 내다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 예비 대선 때 현재 마크롱 대통령을 이겨버린 페르난데스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이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만들어낸 건 빈곤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10월 27일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단칸 지수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돈을 더 풀면 돼요. 뭐 우리가 언제 뭐 빚 없이 살았습니까? 늘 빚은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게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또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면 돼요. 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으면 잘 됩니까? 안 되죠. 이미 빚이 많은 사람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경제보다 이렇게 조금 작은 걸로 비유를 해드리면, 일반적인 사람이 대출이 이미 풀로 차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가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대출이 쉽게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 뭐냐면 돈을 계속 유동성을 푼다. 결국 그 얘기는 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그냥 어딘가 계속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이게 진짜 과연 지금 푸는 유동성이 시장 경제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FED는 스스로 나쁜 적이다. 자, FED는 해결책이 없다. 한심하다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각 기업들의 부채 증가 속도가 증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은 두말하면 배 아프겠죠. 근데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여는 등 건국 70주년 축제 분위기라고 하죠. 시진핑 주석이 누구도 중국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화민족의 부흥인 중국몽을 과시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홍콩도 10월 1일 날 국경절이었는데 오히려 홍콩은 국경절 애도라는 분위기로 시위가 벌어졌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이 돼서 실탄 사격 때문에 18살 학생이 중상을 받게 됐다는. 예. 아니 무슨 5.18도 아니고 도대체 왜 시민들한테 실탄까지 쏘는지, 실탄까지 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정신 상태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홍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조금 더 격화되느냐 아니냐의 그런 시발점은 사람이 다치느냐 아니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고. 내가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예민해지게 되고, 그죠? 여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아니야, 나는 돈이 없지만 마음이 풍요로워. 그러니까 마음이 풍요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거지만 정말 빈곤한 사람들은 예민해져요. 예,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기면 난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판사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란 문제든 특히 홍콩 문제든, 사람의 생명이 잃는 일이 생기면 이건 좀 사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실탄을 사용해서 학생이 다쳤다. 이거 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친중도 아니고, 반중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경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그냥 가장 필요한 건 좀 냉정한 것 같아요. 냉정함. 예. 어떻게 되든 간에 막 감정이 흔들리고 어떡하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잔인한 차가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 분쟁에서 잘 버텼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찌 보면 중국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중국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들이 중국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중국 국민들은 만만디 마인드로 걔네는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빼들어온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버틸 것이다.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미쓰리 친중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어떤 뭐 친중 친미 이런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이 시진핑 주석이 건국 70주년 뭐 누구도 중국을 흔들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흔들지 않죠. 스스로 흔들리는 거죠. 예.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늘 위기는 오죠. 물론 각자가 겪는 그 힘든 고통 뭐 그런 위기들이 다 상대적이고 예. 그리고 다 자기만의 고통이 커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늘 예, 신경 쓰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외부에서 막 흔들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것도 스스로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그냥 말던 그냥 난 괜찮아. 나는 그냥 뭐 흔들림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되게 다중인격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가끔씩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진짜 되게 좀 약간 개또라이 같은 성질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A라는 나와 B라는 나와 C라는 나와 막 그냥 막 싸워요. 예. 그래서 그 내 안에 나들이 막 싸우면서 어떨 때는 좌절하고 어떨 때는 뭐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예. 막 다중인격적인 면을 막 가끔씩 보이는데 그것처럼 결국 저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이유는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망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물론 외세 침입을 받아서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세 침입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어떤 내부적으로 약한데든가 혹은 힘은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뭐 싸워야 되냐 마냐 되부터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면 결국 내부적인 문제들이 무너지면 결국 저는 버티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즉 그 얘기는 시진핑 주석이 누구도 중국을 흔들 수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중국 내부가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금융 쪽에서 터지든 예. 뭐 홍콩 문제로 터지든, 예. 누구도 중국을 흔들 수 없지만 중국 스스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요, 호주 총리에게 미국 법무부가 로버트 밀러 전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착수할 때 그 경위를 조사하는 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거를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즉, 이거는 또 호주 총리에게 외압을 이렇게 하는 예, 압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15일까지 민주당에서 폼페이오 장관한테 이거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재료 내놓으십시오라고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폼페이오가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죠. 자, 제가 아까 일부 마지막쯤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뭐 잘못됐다, 뭐 오히려 적이다, 해결책이 없다, 한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게 강세가 되고 있고요. 미국 경제 지표 좋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로 많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래? 미쓰리?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란이랑 붙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제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패턴. 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예. 근데 10월 10일과 10월 11일 날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10월 29일 날, 10월 30일 날 FOMC에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10월 10일 날과 10월 11일 날 그렇게 좋은 얘기 나오지 않게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제조업 PMI 지표가 지금 47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누구 때문이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즉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0월 10일, 10월 11일부터 그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거를 판을 깨버려서 증시를 더 하락시키게 하고 그렇게 되면 뭐 IMF라든가 당장 전문가들이 아이고 경제 지표가 이렇게 부진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도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는 더 위축될 거고요.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진짜 제로금리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뭐 최소한 큰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위해서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깨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매우 위험한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꼬르 자기는 경제 대통령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가 더 하락하게 된다면 자기한테도 불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면 경제가 안 좋아진 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제롬 파월 때문이다 라고 해놨고 그리고 이게 날짜가 교묘하게 지금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그리고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금 FOMC가 보름 정도 남겨놓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예 이번에 미국의 고위급 협상,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협상 판을 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을 깬다라는 게 뭐 워싱턴에 와 있는 중국 협상단 뭐 류어 부총리를 뭐 얼굴을 때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대신 뭐겠습니까? 10월 15일부터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30%로 인상되는 거 강행하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찌 보면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을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연결이 되어버리면 다음에 FOMC는 12월 10일이기 때문에 또 2달 정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더 가시화될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세게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 그랬을 때 지금 이날 10월 1일 날 뉴욕 증시는 제조업 PMI 때문에 부진했고 미국의 기업 실적이 감소세일 거기 때문에 부진했지만 그나마 한 가닥 남은 희망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가시화인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어설프게 타결되는 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악재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저라면 10월 10일 날, 10월 11일 날 진행되는 고위급 무역 협상, 예, 좋은 카드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어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조금 더 압박하는 컨셉으로 가면서 좀 수명을, 예, 정치 수명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가는 수명이 좀 길어질 거고 여기에 증시가 하락하면 뭐 여기 하락이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미국 제조업 지표, 즉 경제 지표가 부진한 거고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건데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안 좋은 이유는 자기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돼서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라고 지금 마침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연준을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10월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10월 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하지 말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월 1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제조업 PMI와 기업 실적의 부진이고 그나마 마지막 희망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고위급 협상도요, 뭐 크게 기대할 만한 게 아니라, 뭐 미국이 중국에게 뭐 그 돈줄을 죄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회람이 돌긴 돌았다면서요,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언급이 되긴 됐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백악관에서 언급되고 나발이고 떠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냥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돈줄을 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날 아이고 뭐 미국이 중국에 돈줄을 죄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좀 기대감이 남아 있어. 한낱 희망이야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라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합의해 버리면 스몰딜이든 뭐 뭐든 해가지고 합의해 버린다면 연준은 절대 금리를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10월 10일, 10월 11일 그렇게 기대를 저는 안 할 겁니다. 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날짜가 교묘해요. 12월 달에까지 가기엔 좀 그렇고 이번 10월 달에 한 보름 정도 남짓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FOMC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멀미하기 필요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증시는 무서운 녀석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더 갈 것처럼 희망을 주다가 패대기치고 또 죽을 것 같이 가다가 조금은 살려주고 되게 잔인한 국정원 고문단 같습니다. 옛날 국정원 고문단 같아요. 자, 여러분 힘든 시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 멀미하기 필요한 시장에서 토하는 일 없을 수 있도록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0월 3일 내일 증시 열리지 않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10월 2일 뉴욕 증시 가지고 그리고 글로벌 이슈 체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좀 수고하시고요. 10월 3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때 10월 3일 날 하루 재충전하시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점검해야 되나 뭐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될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만 좀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